예, 코비드 19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팬데믹을 유래하는 바이러스 자체 공식 명칭은 사스코브2이고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명이 코비드 19이죠. 여기서부터는 좀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병리학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법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스코브2의 진단법은 RRT-PCR이라고 불립니다. 리얼타임 실시간 리버스 트랜스크립셔널, 그러니까 역전사 PCR,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검체 채취 방법은 환자의 코 인두부의 스왑이죠. 그러니까 이 코 뒤쪽에 비강이 있죠. 비어있는 부분,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비강하고 서로 이어져 있는 그 부분이 인두부인데, 코 안쪽으로 깊이 면봉을 넣어서 그 세포를 채취해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흉부 CT도 보조 자료로 본다.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요 실시간 역전사 PCR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역전사 PCR, RT-PCR이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PCR은 PCR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도 꽤 중요하죠. 한 2, 3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기출이 되었으니까 PCR 자체에 대해서도 잘 공부를 하셔야 됐고, 근데 PCR은 DNA를 증폭하는 방법이죠. 근데 RNA를 증폭하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스코브2는 유전물질로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체를 채취했을 때 DNA가 없죠. 바이러스 RNA만 존재하죠. 그 RNA를 PCR로 증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전사 효소를 사용을 합니다.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사용을 해서 바이러스의 RNA를 상보적인 DNA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DNA를 PCR을 사용을 해서 대량으로 증폭을 해서 확인을 하면 바이러스 RNA가 최초에 존재했다, 검체에, 또는 존재하지 않았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코브2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일반적인 PCR로는 검출이 불가능하고 역전사 PCR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CR 전에 역전사 효소로 먼저 RNA를 DNA로 만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 RRT-PCR은 역전사 PCR하고 실시간 PCR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요. 실시간 PCR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계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PCR은 DNA를 다 증폭을 합니다. 한 40사이클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증폭을 한 다음에 그 증폭된 DNA들을 젤 러닝을 하죠. 그러니까 젤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전기 용동을 해서 그 DNA를 사이즈별로 분리를 하고 내가 원하는 DNA가 증폭이 되었다를 확인을 하는데, 이 실시간 PCR은 그냥 DNA가 증폭되는 과정 중에 그 DNA 증폭량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고요.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방법이 사이버그린이라는 형광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그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형광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형광 물질의 특징은 단일 가닥 DNA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DNA 증폭의 원료가 되는 DNTP를 PCR 할 때 넣어주죠. 그러니까 DATP, DGTP, DCTP, TTP 네 가지 혼합물을 넣어주면 그게 원료 물질이 되고, 택 DNA 폴리머레이즈 같은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그게 상보적인 DNA들을 합성을 해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원료 물질이 되는 DNTP나 단일 가닥 DNA에는 이 형광 물질이 붙지 않습니다.
오직 이중가닥 DNA에만 형광 물질이 붙어서 형광을 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DNA가 증폭될수록 이중가닥 DNA 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형광 물질이 끼어 들어가서 형광을 발하면 그 신호를 읽게 되면 DNA의 증폭량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식이 그렇다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사르스코브2에 대한 인체 면역 반응도 이거는 그 사르스코브2에 감염되었다가 나은 사람들이 그 면역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이토카인 스톰. 사이토카인 스톰도 용어가 혹시 나올 수 있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은 사스코브 코비드 19에 감염된 환자 말기의 경우에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 촉진성의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 대량 분출되는데 이게 오히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케모카인은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대식세포 같은 그 식세포 작용을 하는 면역세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냥 용어만 그러니까 말기에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이 대량 분비돼서 위험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동항체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수동면역, 수동항체란 용어는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생성된 항체가 아니고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서 생성된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게 수동면역 방식이고 그 항체가 수동항체죠. 근데 지금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뭐 치료 효과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비드 19 백신에 대한 내용이고요. 작년 2020년 상반기 정도만 해도 백신이 빠르게 개발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었고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백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 승인, 그러니까 치료약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받은 백신이 한 9종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백신을 만드는 방식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그 승인을 받은 9종 중에 파이자나 제약회사죠.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은 mRNA 백신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바이러스 운반체를 이용한 백신,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불활성화 백신, 그다음에 펩타이드 백신, 여러 가지 방식의 백신들이 연구가 되었고 승인이 됐습니다. 뒤에 다시 정리를 해놨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대부분 그 코비드 19 백신은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중요하다고 했죠. 사람 세포, 호흡기 세포의 ACE2 리셉터와 결합하는데 요 스파이크 프로틴을 맞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사람의 숙주 세포로, 그 호흡기 세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증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다. 그리고 대부분 백신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타겟으로 개발되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코비드 19 백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굉장히 종류가 많죠. 일단 보시면 바이러스의 경우에 바이러스가 DNA를 유전자로 갖고 있을 때는 이 바이러스 DNA를 플라스미드 벡터는 공부하셨죠? 플라스미드 벡터에 넣어서 이 시스템을 백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경우는 사스코브2의 경우는 적용이 안 됐죠. 일단 유전 물질이 RNA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핵심적인 건데 파이자나 모더나가 사용한 방식입니다. 그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스파이크 프로틴을
암호화하고 있는 RNA를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추출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그 정도 RNA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든 RNA를 LNP라는 약물 전달 체계에 집어넣어서 백신으로 만들었습니다. LNP는 지질 나노 입자인데 리피드 나노 파티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물 전달 체계도 새로운 기술인데 지금 뭐 효능이 거의 95%라고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부작용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보이고 이 내용을 다시 뒤에 정리했는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베이스드가 있습니다.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이다. 그럼 그 프로틴을 추출을 해서 백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스파이크 프로틴의 일부를 백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사스코브2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의 이 바깥쪽 부분을 이용하는데 이런 바이러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특정 세포에 침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복제 기능을 없앤 바이러스를 운반체 캐리어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스코브2의 핵심적인 뭐 스파이크 프로틴의 뭐 RNA겠죠. 유전자를 집어넣고 나머지 유전자들은 불활성화를 시킵니다. 이런 형태로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사용을 하는데 뭐 얘는 복제 기능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똑같이 내부는 이제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하고 나머지는 불활성화된 형태의 백신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사스코브2다. 그럼 사스코브2 바이러스 자체를 열 처리를 하거나 약품 처리를 해서 거의 죽이는 거죠. 이넥티베이션 시킨 상태로 백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얘는 사스코브2 같은 바이러스를 이제 약화시킨 상태로 백신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뭐 생물학 면역 부분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겠지만 면역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인체 면역은 두 가지로 나뉘죠. 선천성 면역하고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몸에 침입한 병원체 종류는 가리지 않고 내부 물질이냐 외부 물질이냐만 판단을 해서 외부 물질이면 무조건 제거하는 게 선천성 면역이죠.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하고, 대식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물질이면 무조건 식세포 작용으로 잡아먹어서 분해를 하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은 뭐 바이러스라고 하죠. 특정 바이러스가 몸 안에 많이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라 바이러스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프로틴의 끝부분이라든지 특정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특정 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하는 비세포를 잔뜩 증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의 특정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이토탁식 T셀, 그러니까 세포 독성 T셀도 대량으로 증식시키게 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특이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바이러스를 대식세포나 이런 식세포 작용을 하는 그 덴드라이트 셀, 수지산 세포 같은 세포들이 식세포 작용으로 내부로 들인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조각조각 자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일부를 MHC 컴플렉스라고 있죠.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 컴플렉스인데 주 조직 복합성 컴플렉스죠. 복합체죠. 그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는데 클래스 2를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 2를 사용을 해서 그 바이러스의 조각을 MHC 클래스 2에 결합시킨 다음에
자신의 세포 표면에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수지상 세포나 대식 세포 같은 경우에 제시를 하게 되면 헬퍼 T셀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헬퍼 T셀이 T셀 수용체로 이 바이러스의 조각, 항원이 되겠죠. 항원에 결합을 시킨 다음에 보조 수용체로 CD4를 그 MHC2 클래스 2에 결합을 시켜서 MHC 클래스 1인지 2인지를 확인을 하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식 세포가 몸 안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헬퍼 T셀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헬퍼 T셀이 활성화가 되고 이 헬퍼 T셀은 그 조각에 맞는 정확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B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B셀에 다시 항체를 제시하고 그 B셀이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죠. 그러면 그 B셀은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플라즈마 셀, 그러니까 형질 세포로 바뀌고 수많은 항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헬퍼 T셀은 아까 그 항원 조각, 그 바이러스 조각을 바로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진 사이토탁식 T셀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세포 독성 T셀이죠. 맞는 T셀을 찾아내면 그 세포 독성 T셀을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 세포 독성 T셀은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인체 세포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게 되죠. 그게 이제 그 후천성 면역 반응이고 면역 반응의 활성화 과정이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들이 결국 다 사멸되고 나면 거기에 사용된 대부분의 면역 세포들은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아까 그 헬퍼 T셀, 그리고 항체를 생산하는 B셀, 그리고 사이토탁식 T셀, 세포 독성 T셀은 일부가 남아서 메모리 셀이 되죠. 기억세포가 되어서 남아있다가 동일한 바이러스가 다시 재침입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증식을 해서 그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게 되는 게 2차 면역 반응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최초로 침입했을 때 그 특이적 면역 반응, 후천적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이 1차 면역 반응이고,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동일한 바이러스 항원이 침입했을 때 그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2차 면역 반응이죠. 근데 백신은 목표가 이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메모리 셀들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 바이러스가 나중에 침입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바로 일어나서 그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백신의 목적이고, 그래서 백신의 목적은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에 맞는 면역 세포들 중에 메모리 셀, 기억 세포를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스코브2의 경우 스파이크 프로틴을 막으면 면역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 항원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면역학에서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림에서 이제 설명드렸고 그 종류 중에 몇 가지를 다시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요. 핵심은 RNA 백신이죠. 파이저와 모더나가 개발한 방식이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mRNA를 사용을 합니다.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 쪽이었고,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합성한 외에 일부 뉴클레오자이드는 RNA의 단위체죠. 합성된 변형 mRNA가 사용이 됐습니다. 생체 물질하고 좀 다른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생체에서 바이러스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합성된 변형된 mRNA를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전달체로서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을 했고, 이게 신기술이고 2019년인가? 한 1년 전쯤에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은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지질 나노 입자, 리피드 나노 파티클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 나노 입자는 안에 들어간 mRNA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흡수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 다음은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른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사용한 백신입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요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뒤쪽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스코브2 자체를 열 처리나 화학 물질 처리를 해서 죽인 후에 백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브 유닛 백신은 아까 말한 그 단백질 프로틴 기반 백신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 자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파이크 프로틴의 일부를 백신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한 개의 펩타이드 백신이 사용 승인됐다고 합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이제 1차 구조죠. 근데 이 부분이 스파이크 프로틴의 핵심적인 부분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백신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기타 유형들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 승인, 전 세계에서 사용 승인된 9개 백신들을 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래쪽 부분은 자세히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위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파이저와 모더나가 사스코브2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mRNA,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된 mRNA로 백신을 만들었죠. 그리고 약물 전달 체계로서 지질 나노 입자,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사용을 했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모더나도 동일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거는 아까 아데노바이러스라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다른 바이러스를 이제 운반체로 사용을 한 경우죠. 나머지는 그냥 그 자국에서만 주로 접종하는 것 같고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중화항체라는 말이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돼서 용어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넣었고요. 백신이 들어가면 이제 항체들이 생성이 되죠. 근데 항체가 딱 한 가지 항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의 표면에 여러 부분에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백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이러스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항체가 중화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스코브2의 경우는 아까 말한 스파이크 프로틴의 끝쪽 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중화항체가 될 것 같습니다. 용어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 또 뭐 보시면 이해가 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RNA 백신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이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합성한 mRNA를 사용을 했고, 일부 뉴클레오자이드는 변형 뉴클레오자이드죠. 그 다음에 뭐 동일한 내용이 좀 다시 반복되고, 네. 장점은 인공적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이제 사스코브2가 변이를 일으켜서 스파이크 프로틴 끝부분이 달라졌다. 뭐 그래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합성할 수가 있고, 디자인 속도, 생산 속도 굉장히 빠르죠. 인공적이니까 비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이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이 저온에서만 보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저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근육 주사로 백신을 주로 맞는데 주사하기 위해서는 그 마이너스 70도씨면 백신이 얼어 있죠.
그걸 녹여야 되는데 녹이고 나면 몇 시간 내에 주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다루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RNA 백신의 반응 기작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넣어놨는데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좌측하고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좌측은 안 보셔도 되고 우측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의 경우 이게 백신이 되겠죠. 인공적으로 합성한 mRNA가 내부에 들어있고 바깥쪽은 약물 전달 체계로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 지질 나노 입자에 쌓여져 있습니다. 주사를 맞게 되면 목표는 그 항원 제시 세포로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마크로페이지, 대식 세포나 덴드리틱 셀은 수지성 세포죠. 외부의 바이러스 등이 침입했을 때 식세포 작용으로 그 외부 물질을 먹은 다음에 조각을 분해해서 그 세포 표면에다가 그 항원 조각을 제시하는 세포죠. 항원 제시 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식 세포나 수지성 세포가 일단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포 안으로 이제 이 백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백신도 5' 캡하고 3' 폴리 A 테일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자신의 mRNA와 식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mRNA로 생각을 하고 이 숙주세포가 아니죠. 이 항원 제시 세포의 라이보솜이 작용을 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담겨있던 RNA 정보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항원이 나오죠. 사스코브2는 스파이크 프로틴이 되겠죠.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포한테는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프로테아좀이라고 이제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뭐 효소 같은 걸로 사용을 한 다음에 필요가 없으면 분해를 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아좀이 작용해서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조각조각 잘라냅니다. 그럼 그 조각들이 항원 제시 세포의 경우는 MHC 클래스 2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클래스 2 MHC에 결합해서 세포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MHC 클래스 2 분자고 여기에 항원 조각이 있고 그러면 헬퍼 T셀이죠. 헬퍼 T셀이 이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헬퍼 T셀에 붙어있는 T셀 리셉터가 항원 조각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코 리셉터 보조 소용체인 CD4가 여기 MHC 클래스 2에 결합을 해서 클래스 2가 맞는지 확인을 하죠. 이 상태로 헬퍼 T셀이 자기한테 맞는 항원 조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 헬퍼 T셀이 활성화가 돼서 B셀과 사이토탁식 T셀, 그러니까 세포 독성 T셀을 찾아다니면서 활성화를 시켜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백신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면 면역 세포들도 필요가 없으니까 사라지지만 이 백신의 요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응할 수 있는 B셀과 사이토탁식 T셀 그리고 헬퍼 T셀은 메모리셀, 기억세포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세포가 남아있다가 실제로 사스코브2가 침입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RNA 백신의 반응 기작은 이 과정을 한번 봐두시면 되고 예, 그 내용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새로 개발해서 성공한 그 지질 나노 입자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질 나노 입자는
나노 사이즈죠.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지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약물 전달 체계로 많이 사용되던 라이포점, 리포점과 이 지질 나노 입자를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라이포점은 사실 약물 전달 체계나 뭐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성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주로 인지질을 많이 사용하고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친수성 머리, 그 다음에 여기 소수성 꼬리 쪽이죠. 그 다음 다시 친수성 머리죠. 그래서 외부는 친수성 환경이겠죠. 근데 이 내부도 친수성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약품을 수용하기 좋고, 그 다음에 지용성 약품의 경우는 뭐 결정 형태나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지질 나노 입자의 경우는 얘는 인지질 이중층이지만 얘는 지질 단일층입니다. 한 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에 친수성 머리가 있으면 이쪽 안쪽에 소수성 꼬리가 있고, 이 내부는 소수성 환경이 됩니다. 지용성 환경이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이중층이다, 단일층이다 라는 것, 그리고 내부가 친수성이다, 소수성이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기재를 했고, 근데 이 지질 나노 입자의 경우는 라이포존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단일축으로 되어 있고 좀 단순하니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는 지질은 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뭐 인지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중성 지질부터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시험에서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PEG가 이 지질 나노 입자에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PEG는 중합체죠. 폴리머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지질 나노 입자에 PEG가 부착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효소에 PEG가 부착된 그림인데, PEG는 중합체로 이렇게 실같이 긴 물질인데 이 표면에 잔뜩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흔들 뭐라고 하죠? 흐물흐물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PEG를 결합했을 때의 장점은 이 사람의 면역 세포들은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직접 접촉을 해서 결합을 해보고 이게 외부 물질인지 내 몸의 물질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PEG가 이런 형태로 흐물흐물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잘 판단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를 회피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에 쉽게 녹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소변에 의해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좀 오랫동안 체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EG는 그런 세 가지 장점이 있고요. 이제 뭐 이 지질 나노 입자가 어떤 장점을 갖는지 사스코브2 백신으로서 그런 거는 이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뭐 제약회사 사기업이니까 뭐 자세히 밝히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은 그냥 라이포좀하고 지질 나노 입자의 차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PEG가 붙었을 때 이런 장점들이 있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질 나노 입자도 하여튼 2019년인가 최초로 사용 승인을 받았을 정도로 새로운 기술이라서 생물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니까 용어하고 뭐 핵심적인 내용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 아까 중간에 넘어간 핵심 내용만 간단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들만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했고요. 공식 명칭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스파이크를 갖고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스코브2의 경우에 엔빌롭을 갖는다. 당연히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엔빌롭에 붙어 있는 S 프로틴, E 프로틴, M 프로틴 중에 이제 S 프로틴, 스파이크를 구성하는 S 프로틴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인간의 호흡기 상피세포를 주로 감염시키는데 인간 세포의 ACE2 리셉터에 스파이크 프로틴이 결합한다는 거 핵심 지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코브2는 유전 물질로 파지티브 센스, 싱글 스트랜드, 단일 가닥 RNA를 갖는다. 핵심이죠. 그다음에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도 돌연변이가 많다. 복제 시 자가 수정 기능이 약하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스코브2의 RNA는 5' 캡하고 3' 폴리AT를 갖죠. 그래서 숙주 세포가 자신의 mRNA하고 구별을 못한다. 그다음에 RNA를 유전 물질로 갖기 때문에 RDRP를 필수적으로 갖는다. 그래서 이 RDRP를 포함한 복제 전사 복합체를 만들고 이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복제를 하고 전사 및 번역을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단법은 RRT-PCR, 실시간 역전사 PCR이다. 역전사라는 부분이 중요했죠. RNA를 검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역전사 효소를 사용을 해서 RNA의 상보적인 DNA를 만들어낸 다음에 PCR을 돌린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백신은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프로틴을 타겟으로 개발됐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RNA 백신이 개발된 백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죠.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이다. 그다음에 인공 합성 mRNA다. 그다음에 PEG가 부착된 지질 나노 입자를 운반체로 사용했다. 다른 백신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문에는 없었지만 이제 인수 공통 감염, 그러니까 사스코브2나 사스코브1, 메르스코브 같은 경우에 동물만 감염시킬 때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거나 대비를 하진 않죠. 근데 갑자기 동물만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인수 공통이 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은 아까 초기에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바이러스 하면 기존에 레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레트로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을 섞어서 지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사스코브2, 사스코브1, 메르스코브는 레트로바이러스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스코브2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다. 전혀 아니죠. 레트로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성이 전혀 없다는 거 주의사항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다 설명드렸고, 좀 자료 내용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대비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시길 바라고요. 1차 시험까지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